Retrotech. 안녕하세요. 레트로텍의 아웃사이더입니다. 드디어 첫 에피소드를 시작하게 됐네요. 첫 에피소드 주제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는 상황에 따라서는 라이브러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의 어떤 경계, 그걸 구분하는 조건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유틸리티성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때 그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어떤 주요 프레임워크가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역사를 살펴보려고 하고, 예를 들어 리액트도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웹과 네이티브 유저 인터페이스를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써 있지만, 프론트엔드 개발 방법을 주도하는 그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로 분류하려고 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때 그 중심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지금의 프레임워크들이 과거에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기술에는 당시의 시대 환경과 기술적인 제약들, 그리고 이전 기술이 가졌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좀 이상해 보이는 결정일 수도 있는데,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흘러가야 됐던 상황들이 있겠죠. 예, 모든 게 다 기술로만 설명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좀 다르지만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는 결국 개발자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얼마나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즉 생산성에 관한 것과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요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첫 에피소드에서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JS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뒤에서 자세히 더 얘기하겠지만 프로토타입 JS는 2005년에 나왔고 지금부터 이제 18년 전이죠. 본격적으로 프로토타입 JS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18년 전에 나왔으니까 한 20년 정도 전, 2000년대 초반에 웹 환경을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의 웹을 좀 얘기하려면 웹 1.0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웹3라고 하면서 웹 3.0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블록체인 쪽에서. 예, 전에 이제 아는 지인과 좀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웹3 얘기를 개별 들었지만 그게 이제 마케팅 용어지, 현재가 지금 웹 2.0, 그러니까 웹 2.0이란 게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좀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웹3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이 이제 웹 2.0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오래돼서 지금을 특히 따로 웹 2.0이란 용어를 쓰지 않죠. 너무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대 구분의 용어가 대부분이 그렇듯이, 웹 1.0은 그 당시에 1.0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그냥 웹이었고, 웹이 발전하면서 이전 세대의 웹과 현재 세대의 웹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용어를 만들면서 이제 2.0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자연히 그 이전 시대는 1.0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1989년, 그러니까 웹이 만들어졌을 때죠. 1989년부터 2004년까지를 보통 웹 1.0으로 지칭을 하고, 팀 버너스리가 1989년에 월드 와이드 앱을 제안하고, 이제 그때부터 웹 2.0이라고 부를 시대까지를 이제 웹 1.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이란 것은 이제 천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로 이제 칼로 자르듯이 딱 구분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제 꼭 2004년이라고 안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는 시대가 이제 그 정도 시대라는 거죠.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이네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웹의 초창기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페이지가
이제 웹페이지가 HTML과 CSS 정도로 구성된 웹사이트가 주류였고 여기에 약간의 자바스크립트가 추가되어 있는 정도였습니다. 1997년에 i4 그러니까 네 번째 i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오면서 이제 소개된 DHTML, 다이나믹 HTML이 HTML, CSS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로 구성되어서 동적 요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이나믹 HTML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이런 용어를 따로 내세울 만큼 이제 그 전에는 웹사이트는 그냥 정적인 페이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문서 페이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웹사이트가 어떻게 생겼지가 좀 궁금하다면 이제 웹 디자인 뮤지엄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요 사이트에 가면 90년대 웹 디자인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검색하셔서 좀 찾아보시면 되고 지금 보면 이렇게 촌스럽다고 하는 느낌의 이제 사이트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보면 이제 대부분의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는 페이지임을 이제 스크린샷만 보고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다 정적이기 때문에 화려해 보는 사이트들이 있죠. 뭐 별이 반짝거리거나 막 까맣거나 뭐 이렇게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준 것들도 있는데 그 사이트도 이제 자세히 보면 지금 보이는 이런 동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이미지와 CSS만 이용해서 다른 사이트보다 좀 차별화돼서 화려하게 보이는 척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웹 2.0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웹 2.0이란 말은 웹 디자이너면서 UX 전문가인 다시 디누치라는 사람이 1999년에 프린트라는 잡지에서 프래그먼트 퓨처라는 기사를 쓰면서 처음 사용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연도를 강조하면 1999년입니다. 이 기사를 자료를 찾아보면서 다 읽어봤는데 웹 2.0의 기준에 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기존에는 웹을 컴퓨터만을 이용해서 사용했는데 이제 다양한 기기가 나오면서 앞으로는 다양한 해상도를 웹이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웹의 인터페이스가 이제 달라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그 구분을 위해서 다시 디누치가 웹 1.0이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후에 얘기할 이제 실제 웹 2.0의 정의와는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요즘 얘기하는 엔스크린이나 반응형 등 이제 현재 웹이 다양한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다양한 화면 크기를 대응해야 되는 거를 생각하면 이때의 예측은 상당히 좋은 예측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글을 읽으면서 좀 놀라웠습니다. 이제 글은 없고 이게 PDF로 된 이제 PDF를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거밖에 문서가 없더라고요. 저 기사에 대니까 아마 잡지를 사진으로 찍었겠죠. 이제 PDF는 아니겠죠. 그걸 읽으면서 PDF라고 생각했네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는 없었죠. 이제 그 시대에 나온 게 아니었고 이제 1999년이면 이제 팜파일럿 같은 이제 PDA라고 하면은 설명하기 어려운데 지금 뭐 스마트폰 당시에 그냥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흑백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2000년대는 이제 칼라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PC보다 훨씬 작은 이제 핸드헬드 손에 잡을 수 있는 이제 작은 기기들이 나오고 거기서도 이제 인터넷에 연결하면 웹을 조금씩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PC보다 훨씬 작은 스크린이나 가전제품 등 이제 다양한 스크린에 가진 미래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웹이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글이 그 프래그먼티드 퓨처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이 글에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 보편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개념은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웹의 모든 강력한 가능성을 활용하여 웹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적인 화면으로 브라우저 창에 로드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웹은 앞으로 다가올 웹의 배아에 불과합니다. 웹 2.0의 첫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우리는 이제 막 그 배아가 어떻게 발전할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번역은 이제 영어로 된 기사이기 때문에 번역은 디벨의 힘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웹 2.0은
저 기사에서는 이제 저렇게 얘기했지만 웹 2.0은 이제 보통 참여형 웹이나 이제 소셜 웹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웹 1.0에서는 정적인 컨텐츠를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이제 보기만 하는, 이제 제공자가 제공하면 그냥 읽는 형태였다면, 웹 2.0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된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1.0과 2.0을 나누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디누치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앞에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웹 2.0이 그렇듯이 이제 용어를 정의할 때 이제 저는 이런 방식을 훨씬 좋아하는 편인데,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업계에 용어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용어들도 있죠. 이제 마케팅적으로나 이제 브랜딩 면에서 이제 용어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미 업계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관련된 움직임이 이미 있었고 업계에 정착도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현상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용어를 제시하고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과거로 봐도 이런 방식의 접근으로 만들어진 용어가 훨씬 더 오래 가고 실제적으로 자리를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웹 2.0도 그런 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2004년부터 웹 2.0이 갑자기 시작되기보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웹 2.0을 향한 이제 참여형이나 소셜 웹들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하고 웹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그런 변화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웹 2.0이라는 용어가 이제 업계에 받아들여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에 팀 오레일리와 데일 도어티가 웹 2.0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이제 컨퍼런스를 만든 거죠.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위키피디아도 이제 2004년을 기점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컨퍼런스를 만든 이제 팀 오레일리와 데일 도어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개발책 볼 때 표지에 이제 동물 그림이 있는 책들이 있죠. 그 오렐리 미디어의 공동 창업자 두 명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웹 2.0 컨퍼런스를 만들었고요. 이 웹 2.0 컨퍼런스는 2004년에 처음 열리고 2011년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2000년대에 이제 웹 2.0을 이제 계속 전파하고 웹 2.0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제 알리는 게 이제 많은 관심을 모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2004년에 열린 첫 컨퍼런스 사이트를 보면 발표자가 엄청 화려해요. 엄청 화려해서 당시에도 지금 보면 더 화려한데 당시에도 아마 화려한 발표진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발표진들을 보면 당시에 웹 2.0에 대한 관심이 업계에서 얼마나 높았는지 좀 느낄진 것 같아요. 저는 좀 지금 와서 다시 자료를 찾아봤을 때 좀 놀랍긴 했어요. 그래서 당시 발표자, 이제 웹 2.0 첫 컨퍼런스의 발표자를 보면 네트스케이프를 만든 이제 마크 앤드리슨, 그리고 무버블 타입. 이 무버블 타입은 이제 지금은 이름으로만 거의 뭐 프로토콜 같은 느낌으로만 남아 있는데 예전엔 유명했죠. 그래서 무버블 타입을 만들고 블로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제 식스 어파트의 이제 앤드류 앵커. 식스 어파트도 이제 2000년대에는 꽤 유명한 웹 쪽에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세일스포스닷컴의 CEO인 마크 베니오프,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뭐 제프 베조스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이름이죠. 그리고 아카마이의 당시 CEO인 조지 컨데이드스, 피드버너의 CEO이자 공동 창업자인 디 코스톨로까지 이제 이 발표진에 있습니다. 이제 피드버너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RSS, 리얼리 심플 신디케이션의 약자죠. 그리고 지금은 꽤 쇠퇴했는데,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RSS를 제공을 하면 제가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의 블로그를 새 글이 올라왔나 맨날 갈 필요 없이 이제 구독해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요 팟캐스트를 제공하는 그 피드 형태도 이제 RSS 형태죠. 그래서 새 글이 올라오면 RSS를 통해서 바로 새 글을 신문 받아보듯이 받아볼 수 있는데, 그 RSS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뭐 피드버너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피드버너도 이제 웹 2.0의 이제 대표 서비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이 서비스는 이제 2007년에
구글에 인수가 돼요. 그래서 피드버너는 현재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제 블로그도 피드버너를 쓰고 있습니다. 매번 피드버너가 혹시 망하지 않을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없애진 않고 있네요. 그리고 구글에 인수되고 이 딕 코스톨로는 요즘 뭐 화제 서비스인 트위터 CEO도 잠시 하죠. 한 1, 2년? 이렇게 아주 길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단 더 했나? 네, 자세히 기억 안 나네요. 아무튼 트위터 CEO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웹 2.0 컨퍼런스에 이제 발표자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면 인텔의 존 도어, 존 도어는 이제 요즘은 이제 OKR로 유명한 그 존 도어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브랜드 나이크, 그리고 벤치마크 캐피탈의 빌 걸리. 빌 걸리는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최근 이제 우버라는 그 스타트업, 이제 그 택시 대신 부르는 우버죠. 우버를 드라마로 만든 이제 슈퍼 펌프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 우버의 투자자로 벤치마크 캐피탈의 빌걸리가 나와요. 예, 그 빌걸리고요. 그리고 OSAF, 그러니까 오픈 소스 어플리케이션 파운데이션이죠.를 만든 미첼 카포르, 그리고 법학자이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L이라고 보통 하죠. 그리고 로렌스 레식 교수도 여기 있고, 그리고 야후의 공동 창업자인 제리 양도 발표자가 있습니다. 이게 오렐리의 영향력인지 몰라도 어떻게 이런 발표자를 모았지 싶을 정도로 엄청난 발표자 목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력들이 화려하죠. 예, 지금 보면 더 엄청나고 당시에도 뭐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란 거를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자 목록을 보면 엔지니어가 아니라 CEO 같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첫웹 2.0 컨퍼런스는 기술 컨퍼런스라기보다는 뭐랄까, 시대의 변환? 그러니까 웹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이라는 얘기라는 것을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좀 느껴졌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제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소비만 하던 웹 2.0에 비해 웹 2.0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참여형으로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성하고 상호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SNS, 블로그, 위키, 뭐 이미지 공유, 뭐 동영상 공유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웹 2.0 서비스로는. 그리고 이를 그 당시에 이끌었던 회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회사들입니다. 웹의 발전에 대해서 이 팟캐스트에서 한번 주제를 잡아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웹 2.0이 되면서 정적이던 웹사이트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동적으로 바뀔 필요가 업계에 꽤 강력했다는 거고, 화면에 이제 기능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됐죠. 예전에 그냥 문서일 때보다는. 그러면서 자바스크립트의 중요성도 커지고 이제 해야 할 일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시대를 좀 설명하면 이제 지메일, 지금도 많이 쓰는 지메일 베타가 2004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주제인 자바스크립트 관점에서 이 웹 2.0의 중요성은 이런 부분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는 닷컴 버블이 1990년대 후반에 일어났어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주가가 이제 닷컴 기업, 다시 말하면 이제 닷컴이라는 도메인을 가진 웹 기반의 사업을 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주가가 엄청 워낙에 올라가고 그냥 닷컴만 붙으면 막 투자를 받던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2000년에 이제 거품이 터지면서 주가가 엄청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뭐가 먼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닷컴 버블을 웹에 대한 부정적인 거품 이미지가 생겼죠. 닷컴 버블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거품 이미지에서 살아남은 회사들이 시도하는 내용들과 기술의 발전이 이제 섞이면서 이제 불황기를 걷어내고 이제 웹의 새로운 시대, 웹 2.0이 시작되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는 아직 얘기도 못 했는데, 이제 시대 배경이 너무 오래된 20년 전 얘기라서 자꾸 시대 배경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2.0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으니까 당시에 브라우저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당시에 웹을 잘 알고 뭐 당시에 웹 개발을 하셨다면 뭐 기억을 어느 정도 하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웹 브라우저하고는 당시에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이해할 당시의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려면 브라우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20년 정도의 자료죠. 2003년 정도로 생각하면 20년 전 자료인데 너무 오래돼서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당시에는 이제 웹이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이니까 아마 남겨진 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있었어도 이제 아카이브 된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있어도 찾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을 때는 이제 더카운터닷컴이라는 사이트의 아카이브를 보면 2003년 브라우저 점유율이 있어요. 여기에 i6.x, x가 이제 59%, 그리고 i5가 5 이하, 왜냐면 6.0을 기준으로 i는 좀 나누죠. 그래서 i5가 이제 이하가 35%, 이제 둘을 합치면 94%쯤 되죠.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i가 그냥 시장을 다 먹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트스케이프 5.0과 4.0대를 합쳐도 이제 3%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오페라 브라우저, 지금은 안 쓰죠. 아예 닫았나요? 아예 닫는다는 뉴스도 본 것 같기도 한데, 오페라 브라우저가 이제 1%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i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i가 사실상 윈도우즈를 등에 업고 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2003년입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가 엣지가 되었죠. 원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였는데 오랫동안 웹 개발을 한 사람에게는 이 i라는 브라우저는 좀 애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제 MS 공식으로 완전히 종료되었을 때 이제 묘비를 만들어서, 진짜로 묘비를 주문해서 만들어서 올린 분이 그 인터넷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막 기사도 나올 정도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이가 준 웹개발의 영향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실제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독점적으로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i6 이전까지는 웹 브라우저 시장이란 게 그렇게 크지 않았고 부족한 점도 많았는데 i6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쓰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웹에 대한 접근이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아까 자료에 나왔던 네트스케이프는 이제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사람이 웹 브라우저입니다. 이 마크 앤드리슨은 네트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네트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브라우저를 1994년에 만들어서 출시했어요. 브라우저도 뭐 따로 주제로 잡아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뭐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90년대 후반에는 이 네트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시장 점유율을 90%, 그러니까 아까 2003년에 i의 위치죠. 90%까지 차지했지만 2000년대 와서는 이제 i가 대부분의 점유율을 이제 뺏어가게 됩니다. 이 마크 앤드리슨은 요즘 실리콘밸리의 아주 유명한 VC 벤처 캐피탈 중 하나인 이제 A16Z의 플레임이, 보통 이제 쓸 때는 A16Z라고 쓰죠. 근데 요거의 플레임이 이제 앤드리슨 호로위츠인데, 이 회사 이름이, 이 벤처 캐피탈의 이름이 앤드리스 호로위츠인 이유가 마크 앤드리슨과 벤 호로위츠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회사 이름이 이제 앤드리슨 호로위츠고, 너무 기니까 A16Z라고 쓰죠. 저희가 이제 인터널라이제이션을 I18N이라고 쓰듯이 이제 A와 Z 사이에 16개의 알파벳이 있어서 A16Z라고 보통 씁니다. 여기서의 이 A16Z의 마크 앤드리슨이 네트스케이프를 만든 그 마크 앤드리슨이죠. 그리고 아까 그 웹 2.0 컨퍼런스의 이제 첫 발표자로도 있었고요. 그 네트스케이프가 만들어준 이야기는 이제 허준혜 님이 운영하시는 만화로 나누는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야기의 42편에 네트스케이프 브라우저 얘기가 나와요. 여기를 보시면 좀 쉽고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 브라우저 점유율을, 아까 설명드렸던 브라우저 점유율을 보면 현재 사용하는 브라우저 중 없는 브라우저가 있어요. 이제 사파리는 2003년 1월 출시됐기 때문에, 아까 그 자료가 2003년 자료죠.
2003년 1월 출시이기 때문에 아직 의미 있는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했고, 넷스케이프의 정신적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파이어폭스는 2004년 11월에 출시가 돼요. 그래서 2003년 점유율에는 파이어폭스는 아예 아직 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뒤인 2004년 12월 똑같은 사이트인 더카운터닷컴의 통계를 보면 i가 80%로 내려갔고, 이제 i5 이하는 이제 9% 정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빠르게 i6으로 넘어가면서 전체 점유율은 이제 89%로 좀 내려갔죠. 그리고 2004년 아까 제가 11월에 파이어폭스가 출시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료가 2004년 12월이니까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파이어폭스가 벌써 3%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인기를 엄청나게 얻어가고 있다는 것도 이제 이 자료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뒤인 2015년 2015년이 아니죠. 2005년 12월을 보면 i6이 83%고 i5는 이제 3%대로 내려가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89에서 86%로 이제 점유율이 조금 내려갔어요. 그리고 파이어폭스는 이제 8%로 증가했고, 사파리도 이제 20% 정도를 차지하면서 브라우저 점유율 순위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가 이제 말로만 하는 거라서 이런 숫자로 된 통계를 할 때 좀 기억하시기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제 자료를 계속 좀 볼게요. 2006년 12월을 보면 2005년, 6년 요 시기가 지금 중요한 시기거든요. 오늘 얘기할 때 2006년 12월을 보면 i6이 72%고 i가 새로운 버전이 나왔죠. i7이 11%. 그 둘이 합치면 이제 83%로 여전히 거의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파이어폭스가 10%, 사파리가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라우저 통계를 좀 말로 듣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설명한 이유는, 이제 2000년대에는 이제 i가 8에서 90% 정도의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른 브라우저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그 어떤 브라우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롬은 이거보다 좀 더 뒤인 2008년에 처음 릴리즈가 되고 빠른 성능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지만 스탯카운터닷컴의 2011년 1월 브라우저 점유율을 보더라도 여전히 i가 46%, 파이어폭스가 30%, 크롬이 15%, 사파리가 5%, 오페라가 2%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대 20년 전에 브라우저 점유율을 찾는 게 아주 쉽지는 않아서 찾으시는 몇 개를 가지고 근거로 하고 있어서 이제 교차 점검은 제가 못 해봤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원래 브라우저 점유율이라는 데이터 조사가 아주 쉽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기서 설명한 큰 대세는 전혀 영향이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상황과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 있는 데이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사용이 2000년대 중반보다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더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고, 이제 앞에 왜 2.0 얘기와 다시 합쳐서 한번 정리하면, 동적 웹사이트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자바스크립트 중성도 커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브라우저 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는 되게 다이나믹한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타입 JS를 좀 보기 전에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다 보니까 사설이 좀 기네요. 당시에 웹 개발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2000년대 웹사이트를 만든다는 것은 어땠는지 그 웹개발 형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좀 더 이해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이야 프론트엔드를 만들 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SPA라고 보통 부르죠. 가 거의 기본이라서 이제 클라이언트 측 렌더링인 이제 CSR을 사용하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인 이제 SSR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SSR에 대한 이제 글도 많이 나오고 SSR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글들도 많이 제가 종종 보는데, 당시에는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용어가 없었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었으니까요. 원래 그냥 하나만 있을 때는 따로 용어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라는 말도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주로 PHP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의 ASP, 이게 단넷 아니죠? 옛날 클래식 ASP고, 자바에서는 이제 JSP를 주로 사용했어요. 이제 각각의 차이는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PHP, ASP, JSP는 이제 코드가 서버에서 실행이 돼요. 서버에서 실행이 되는데, 서버에서 실행되는 부분과 실행 후에 출력되는 부분을 이제 섞어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PHP, 이렇게 ASP와 JSP는 지금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PHP를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PHP 쓰였다면. 그래서 특수한 문법으로 이제 감싼 이제 스크립틀릿이라고 부르는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서버에서 실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사용자의 로그인 여부를 검사하는 조건을 작성을 했다면 이 부분에서 로그인 안 한 사용자라면 뭐 누구님 안녕 환영합니다 같은 이 div 태그를 작성하고, else 구문에서는 로그인 버튼을 이제 태그로 작성해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면 서버에서 실행이 되면서 이제 사용자가 로그인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최종 HTML이 다르게 출력이 되고, 브라우저는 이 최종 HTML을 이제 다운받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해도 뭐 아주 기본적인 구조가 다르진 않죠. 그리고 지금처럼 번들링 도구라는 용어도 없었고, 번들링 도구가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지와 연동되어야 하는 스크립트 태그도 꺽쇠 스크립트 그 태그를 이용해서 적절한 태그가 이제 내려가도록 이제 서버에서 다 처리를 해줬어야 됐어요. 이 밖에도 이제 당시 기술적 상황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긴 한데, 앞에서 너무 한 번에 설명하면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려울 테니까 뒤에서 이제 프로타입을 설명하면서 이제 차차 중간중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는 항상 그렇긴 하죠. 네, 제가 봤을 때 뭐 20년 동안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춘추 전국 시대 같은 느낌의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가 맨날 등장하면서 이제 대세가 바뀌는 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의 재미있는 점이면서도 어려운 점이기도 한데,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프로타입 JS와 jQuery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번 편에서는 이제 프로타입 JS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프레임워크가 꼭 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뭐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곳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 둘이 이제 2000년대, 2010년대까지 가장 대표적인 그 흐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개인적으로 제가 좀 둘 다 좀 많이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둘을 이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타입 JS입니다. 프로타입 JS는 웹페이지 개발에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첫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부를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제 프로토타입 JS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사용해봤던 이제 일을 하면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자료도 좀 찾아봤는데 이제 젯브레인에서 만든 자바스크립트 25주년 타임라인을 설명한 페이지에서도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 프로토타입 JS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의 한 획을 그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무척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 프로토타입 JS는 2005년 2월에 처음 릴리즈가 됐어요. 이걸 만든 사람은 이제 샘 스태프슨,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샘 스태프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제 MIT 라이센스로 공개한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로타입 JS를 만든 샘 스태프슨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실제 한 일에 비해서는 좀 업계에서는 좀 덜 알려지지 않았나? 라고 하는 좀 아쉬운 느낌의 사람인데, 본인의 성격인지 이제 아마 외부 활동이나 그런 걸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샘 스탬프스는 프로타입 JS를 릴리즈할 당시는 아니었는데 다음 해인 2006년에 베이스캠프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돼요. 이것도 이제 입사하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연관관계가 있기는 한데 아마 당시에는 학생이 아니었을까. 이 사람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자료에도 이제 그런 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샘 스탬프슨이 입사한 베이스캠프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베이스캠프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만드는 회사예요. 뭐 인터넷 기사 많이 보시면 최근에도 종종 보일 거예요. 예, 근데 당시에 회사 이름은 37 시그널즈였어요. 회사 이름을 이제 바꿨거든요. 그래서 37 시그널즈였고, 샘 스탬프슨과 이 37 시그널즈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999년에 시작된 회사고요. 베이스캠프는. 그리고 베이스캠프, 뭐 백팩, 캠프파이어, 하이라이트 같은 이제 이게 서비스명 이름들이에요.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다양하게 만들고 있었고, 2014년에 37 시그널즈의 이제 대표 제품, 이제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이 베이스캠프로 회사명을 바꾸게 됩니다. 서비스명과 회사명이 달랐다가 서비스명에 맞춰서 회사명을 바꾸는 이제 많이 보는 케이스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최근 2, 3년 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이제 헤이라는 이제 이메일 서비스, 유료 이메일 서비스를 만들어서 요 서비스를 들어보셨다면 이제 그걸 만든 회사가 이제 베이스캠프라는 회사입니다. 다시 베이스캠프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면 베이스캠프, 그러니까 당시 37 시그널즈는 2000년대부터 꽤 유명한 회사였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루비 온 레일즈를 만든 데이비드 하이네마이어 헨슨이 이 회사에 있습니다. 이 회사에 이제 아마 공동 창업자일 거고요. 보통 이름이 이 데이비드 하이네마이어 헨슨 이름이 길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DHH라고 많이 부르죠. 베이스캠프의 이제 CEO인 제이슨 프라이드라는 사람이 있고, 제이슨 프라이드와 DHH는 이제 2010년대에 이제 뭐 리모트 등의 책을 많이 써서 이제 주목도 많이 받고, 이제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이제 기술이나 문화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어요. 이쪽에서 이제 많은 걸 전파도 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이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이제 인사이트도 많이 주는 그런 회사였고요. 이제 이 책 중 이제 리워크는 이제 똑바로 일해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국내 번역사가 나와 있고, 리모트 사무실 따윈 필요 없어라는 제목으로 번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책이 뭐 저한테는 이제 가장 인상 깊은 책인데, 이 책 외에도 이제 Getting Reals나 뭐 Shape Up, It Doesn't Have to Be Crazy at Work, 요거는 이제 번역서는 이제 일을 버려라라는 제목으로 번역서가 나왔어요. 이런 등의 이제 책도 쓰고 글도 많이 써서 당시 이제 IT 업계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회사였어요. 사실은 지금도 꽤 있죠. 지금도 이제 글을 많이 쓰고 뭐 인터넷 기사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DHH가 쓰는 글을 종종 꽤 많이 접하시는 거를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도 뭐 당시에 이러한 책이나 글을 보면서 37 시그널즈가 주던 인사이트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과거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베이스캠프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2021년 최근이죠. 2년 전에 이제 과거에 옛날에 내부에서 이제 고객 중에서 이상한 이름의 고객을 이제 모아서 조롱하고 뭐 그랬다라는 이제 비판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CEO가 사내에 정치적인 토론을 하지 말라는 뭐 발표도 하고 막 DHH도 옹호하고 하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됐어요. 이제 비판도 많이 받고, 그리고 뭐 이때 뭐 이제 좀 내부에서 뭐 분쟁이 났는지 하면서 이제 퇴사할 사람은 퇴사하라고. 사실 뭐 이런 글을 그냥 내부에서 써도 되는데 왜 굳이 퍼블릭으로 쓰는지 다 이해는 못하지만 퇴직할 사람은 퇴사하라고 해서 꽤 오랫동안 이제 베이스캠프에 일하던 사람들이 당시에 엄청 많이 퇴사하게 돼요. 거의 뭐 반 가까이 퇴사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아주 이상한 조치 였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베이스캠프를 이제 긍정적으로 언급해주고 싶지는 않은 회사예요. 그렇지만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이제 실제로 이 삼시 시그널즈가 업계에 긍정적인 이제 인사이트를 많이 준 회사고, 당시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칭찬하는 뉘앙스의, 뭐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저도 꽤 좋아하던 회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보여준 이 경영진의 이런 행보들이나 발언들은 동의하지 않음을 여기서 조금은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샜지만 2004년 루비 온 레이즈는 2004년에 나왔어요. 아까 프로타입 제이슨은 2005년에 나왔다고 했죠. 둘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이는 실제로 둘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샘 스탬프슨의 개인 홈페이지를 봐도 루비 온 레일즈를 주로 쓴다고 하고 있고 루비 온 레일즈의 개발 초기부터 꽤 관여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위키피디아를 보면 루비 온 레일즈에서 AJAX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타입 JS를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 스탬프슨의 개인 도메인에 처음에 프로타입 JS 홈페이지가 그냥 개인 도메인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프로타입 전용 도메인이 아니라 그냥 자기 쓰던 도메인에 페이지 하나 열어서 프로타입을 공개한 거죠. 그 2005년 초기 오픈했던 이제 프로타입 JS의 홈페이지를 보면 프로타입 JS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소개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기여자 컨트리뷰터로 DHH도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정황으로 추측해 보건대 이제 초창기 루비 온 레일즈가 만들어지던 그 커뮤니티에서 DHH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있죠. 다른 사람도 있는데 DHH와 샘 스탬프슨이 같이 작업을 하면서 루비 온 레일즈에서 쓸 수 있는 루비 온 레일즈가 아무래도 생산성에 많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웹페이지를 더 쉽게 만들 수 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필요했고 그거를 이제 샘 스탬프슨이 작업을 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오픈할 때도 이제 토마스 퍽스라는 이제 루비 온 레일즈 커뮤니티에 이제 기여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이제 나중에 프로타입 JS 생태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2005년에 이제 프로타입 JS가 처음 나오고 2006년에 샘 스탬프슨은 이제 30 시그널즈 지금은 베이스캠프죠.에 입사해서 이제 DHH와 함께 일하게 돼요. 아마 그 전에도 계속 같이 일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지역도 아마 시카고로 그쪽 지역에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당시에는 동네 커뮤니티로 더 많이 이런 일을 했을 테니까 입사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샘 스탬프스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그 베이스캠프의 최근 논란, 2년 전에 일어났던 그 논란 사건이 있을 때 회사를 퇴사했어요. 트위터를 보면 회사를 퇴사한 얘기가 나오고 2006년부터 15년을 다녔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있었을 때 이제 퇴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샘 스탬프슨은 프로타입 JS만 만든 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스프라킷이라는 루비 온 레이즈, 뭐 루비 온 레이즈 전용은 아니지만 루비 온 레이즈에 쓸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의존성 관리 도구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웹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여러 개 쓰는데 그거를 이제 한 파일로 합치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제 번들러죠. 번들러인데 여기서 번들러를 당시의 번들 과정을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니지만 지금과는 좀 다른 식으로 이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관리를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스프라킷이라는 거를 공개를 했고 이제 루비 온 레이즈에서 제가 알기로 많이 쓰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저는 루비 온 레이즈를 쓰지는 않았지만 스프라킷이 너무 편하고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스프라켓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했던 기억이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났습니다. 제가 당시에 프로타입 JS 쓸 때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면 이제 프로타입 JS는 이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예 태생적부터 루비 온 레일즈와 이제 함께 움직였던 프레임워크였고 프레임워크 자체가 루비 온 레일즈와 아주 간결합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루비 온 레일즈가 아니면 프로타입 JS를 못 써 이런 건 아니었고 이제 분리가 되어 있었지만 뭐 예를 들어 문자열의 이제 앞뒤 공백을 제거하는 보통 저희가 트림이라고 부르는 함수가 있죠. 함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프로타입 JS는 이제 스트립이라는 함수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좀 공부할 때 왜 여기는 트림이 아니라 스트립이라고 쓰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아마 루비가 스트립이라고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익숙한 그 함수명을 그대로 프로타입 JS에서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고 당시에 루비 온 레일즈에는 프로토타입이 이미 포함돼서 같이 릴리즈를 하던 상황입니다. 네, 앞에서 프로타입 JS가 루비 온 레일즈에서 AJAX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요즘도 AJAX는 쓰죠. AJAX는 중요한 기술이고 웹에서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지만 요즘은 너무 일상화됐기 때문에 AJAX를 따로 언급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최근에 프론트엔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AJAX라는 용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에 AJAX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AJAX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웹에는 비동기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요즘이야 뭐 패치 함수나 아니면 다른 뭐 엑시오스 같은 수많은 HTTP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비동기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막 가져오죠.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화면의 일부에 이제 바꿔치기 해주고 이런 게 아주 일상화돼 있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할 정도로 쓰고 있지만 AJAX라는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 AJAX예요. AJAX고 저는 이제 AJAX라고 읽습니다. 네, AJAX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항상 전체 페이지를 다시 다 불러와야 됐어요. 예. 일부만 바꿔치기 한다는 개념이었고 그냥 뭐 메뉴 이동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냥 페이지가 처음부터 다시 그려지는 서버에서 다 처음부터 내려오고 다시 그려지고 렌더링되고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전체가 있을 때 뭐 일부에 뭐 공지사항 같은 뭐 글이 뭐 두세 개 있다고 해보죠. 이 부분을 이제 새로운 글이 올라와서 새로운 글을 보여주려면 이제 전체 페이지가 다시 리로드 돼야 되고 이제 메뉴를 눌러서 다른 데로 가면 이제 나머지 부분이 다 똑같다 하더라도 항상 처음부터 다 가져와서 렌더링 해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비동기로 이제 뒤에서 데이터를 서버에 요청을 해서 가져온 다음에 페이지의 일부만 교체할 수 있게 한 기술이 뭐 교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데이터를 가져오는 할 수 있게 한 기술이 이제 AJAX라는 기술입니다. 이 용어는 제시 제임스 가렛이라는 사람이 2005년 2월에 AJAX, A New Approach to Web Applications,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AJAX라는 이제 페이퍼를 발표하면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해요. 예, 이때 용어를 만든 거죠. 제시 제임스 가렛이. 당시에 이미 구글 서지스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할 때 검색어를 입력하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제한 단어를 이렇게 리스트로 셀렉트 박스처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밑에. 요즘 대부분 다 이렇게 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페이지를 갱신할 수 없잖아요. 갱신할 수 없었는데 이제 구글 서제스트는 그걸 AJAX를 이용해서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고 2005년 2월에 나온 이제 구글 맵스도 지금에 보는 이제 구글 맵스처럼 지도를 줌인 줌아웃 하면서 바로바로 지도가 막 업데이트되고 확대되고 하는 이전의 웹에서는 전혀 볼 수 없고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이제 접근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도 당시 구글 서비스 엄청 좋아했는데 그냥 우와 멋지다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웹 개발을 하면서 웹의 한계를 알고 있던 사람은 원래 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서비스의 구현을 봤을 때 정말 좀 지금 상상해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이 이제 생기기 이미 업계에서 쓰이기 시작했고 이거를 이제 UX 전략이나 디자인을 담당하는 회사인 아답티브 패스도 당시에 엄청 유명한 회사라서 웹의 UX에 대한 글들도 저도 엄청 많이 읽어봤고 이제 AJAX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업계에 이제 인사이트를 많이 주던 회사 중 하나예요. 아답티브 패스. 이 아답티브 패스의 창업자가 제시 제임스 가렛입니다. 아까 그 AJAX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 이 제시 제임스 가렛이 이 기술을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그러니까 비동기 자바스크립트와 XML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거의 약자를 따서 AJAX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계속 말하시면 AJAX라고 읽고 많이들 이렇게 읽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축구팀도 있어서 뭐 아약스라고 읽던 사람도 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AJAX의 마지막 X가 XML이죠. XML인데 저는 단 한 번도 AJAX에서 XML을 쓰는 걸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초기 기술이 등장했을 때는 이게 XML을 위한 것이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제이슨을 썼죠. 제이슨을 써서 이제 나중에는 이거 AJAX라고 부르지 말고 AJ 그러니까 AJAX라고 불러야 되지 않냐? 왜 XML이야? XML 쓰지도 않는데 제이슨만 쓰잖아 라는 농담 같은 얘기도 나오곤 했습니다. 어쨌든 이 AJAX 덕에 웹페이지를 한번 로드한 뒤에
필요한 부분만 서버에서 받아서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예, 요거는 아까 왜 2.0의 니즈에 맞는 왜 1.0과는 완전 다른 역동성을 웹에 줄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 AJAX라는 기술은 엄청나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당시에 웹페이지를 만들려면 AJAX를 무조건 써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갔죠. 그래서 이 AJAX는 이제 XHR이라고 보통 부르죠. XML HTTP 리퀘스트. 여기도 이제 XML이 붙어 있고, 이제 기술을 시작할 때 XML을 사용했다는 걸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 이 XML HTTP 리퀘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체인지 서버를 처음 만들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5.0에 처음 포함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기술의 이제 유용함을 이제 업계가 알게 되고 이제 표준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거죠. 이게 아주 간단한 AJAX 코드를 직접 작성하더라도 브라우저 간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XML 리퀘스트 객체도 이제 어떤 객체를 쓸지 이제 검사하는 조건문도 들어가고, 이제 받아온 응답에 이제 뭐 레디 스테이트 뭐 이런 상태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처리하는 코드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스니펫처럼 거의 뭐 똑같은 코드를 쓰긴 하지만 꽤 귀찮은 코드를 넣어야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팟캐스트라서 이제 코드를 설명할 때 좀 어렵긴 한데, 예를 들면 윈도우에 XML HTTP 리퀘스트가 있는지,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이걸 지원하는지를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있으면 그 객체를 쓰고, 없으면 이제 없는 경우는 보통 구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액티브엑스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이제 그걸로 이제 AJAX를 대신 사용하게 하고, 그걸로 이제 리퀘스트를 오픈하고 포스트 요청 뭐 세팅을 한다거나 컨텍스트 타입 지정한다거나 이런 걸 하고, 이제 응답에 이제 레디 스테이트 체인지라는 이벤트가 있어서 그걸 받아와서 뭐 그때 AJAX 써보시는 분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뭐 레디 스테이트가 4번이고 스테이트가 200번 떼면 뭐 응답이 제대로 온 것이니까 응답을 처리해주고 뭐 이런 거를 막 짰어야 됐어요. 이거를 해야 AJAX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코드를 짜는 게 좀 귀찮은, 뭐 검색하면 금방 나오긴 하지만 좀 귀찮은 일이었고, 이전에는 이제 웹페이지에서는 로딩 중 상태 같은 거를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 로딩 중을 표시하려도 웹페이지가 내려야 되니까 뭐 하기도 어려웠고. 근데 이제 AJAX가 나오면서 이제 스피너, 이제 보통 동그라미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있죠. 뭐 그것도 이제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AJAX가 도입하면서 해당 부분이 이제 로딩 중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스피너가 이제 같이 도입이 되고, 웹페이지에서 스피너가 이제 되게 많이 쓰이기 생각합니다. 막 스피너만 봐도 이 사이트가 좀 힙한 느낌이 들었고 멋있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AJAX를 좀 이해했으니까 프로타입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프로타입 JS는 prototype.js.org라는 홈페이지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15년에 마지막으로 1.7.3이 업데이트되고 그 뒤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개발이 멈췄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에 처음 릴리즈가 되었으니 한 10년 정도 운영됐다고 볼 수 있고,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가장 빠른 버전은 1.5.0이에요. 프로타입이 이제 업계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개인 홈페이지, 샘 스탬프슨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프로타입 JS .org라는 도메인을 사서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고, 이제 기여자도 붙으면서 이제 1.5.0을 작업하면서부터 이제 기록이 남기 시작한 걸로 보이고, 제가 주로 사용했던 버전도 1.5와 1.6 버전인 걸로 기억하고, 이때가 아마 프로타입이 이제 가장 잘 나가고 업계에서 많이 쓰이던 버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5 아니면 1.6. 1.6이 아마 가장 완성도도 높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뭐 따로 출처를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추측해 보면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다른 언어와는 달리 이제 프로토타입 상속을 사용하는 언어기 때문에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이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릴리즈가 이제 계속되는 상황을 보면 2005년에 이제 1.0, 1.0.1이 나오고, 2007년에 그 중간 사이에 기록을 없어요. 기록을 찾기가 좀 어렵고, 이제 2007년에 이제 프로타입 JS org 사이트로 가면서 1.5.0이 나오고, 같은 해에 1.5.1이 나오고, 2007년 같은 해인 11월에 1.6.0이 나오고,
이때는 좀 텀이 길더라고요. 이제 2년 뒤인 2009년에 1.6.1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0년에 1.7, 1.7.1, 1.7.2 이렇게 나오고 한참 있다가 아까 2015년에 1.7.3으로 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거의 종료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러면 요 기록만 봐도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가장 액티브 이 릴리즈 기록만 봐도 그때까지가 가장 프로타입이 가장 잘 나가고 개발도 액티브하게 되던 시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었던 가장 최초 버전, 그러니까 2015년에 나왔던 1.0.1의 소스 코드가 웹 아카이브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예, 그거를 보면 주소까지 포함해도 335라인밖에 안 돼요. 예, 전체 프로타입 JS라는 프레임워크의 코드가 335라인이에요. 이거는 그냥 코드 양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코드라는 거죠. 이제 지금 생각하면 이게 300줄 금방 짜죠. 요즘 뭐 하루 출근해서도 뭐 간단한 거 만드느라고 300줄 짜고 퇴근하시는 분도 아마 엄청 많으실 텐데 무슨 300라인이 프레임워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우와 이렇게 간단했다고? 물론 제가 처음 쓴 건 1.0은 아니지만 이렇게 첫 레이즈 할 땐 이렇게 심플한 정도로만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네, 이 335라인이란 기준은 이제 디스트라고 하죠. 이제 배포 파일 기준이고 배포 파일 디스트 폴더에 이제 배포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보통 배포를 하니까 당시에는 이제 번들링을 그런 식으로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줄바꿈이나 공백 문자 같은 거 없애지 않고 이제 압축하지 않은 주소까지 있는 그 파일이 이제 335라인이고요. 요 335라인이란 게 당시 자바스크립트라는 거의 상황을 그 생태계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정도가 필요했다는 거죠. 업계 기준으로는. 그리고 2년 뒤인 이제 2007년 1.5 릴리즈에서는 소스 코드를 보면 이제 2,500라인 정도로 이제 전보다는 많이 증가했죠. 뭐 물론 이것도 엄청 큰 코드 베이스는 아닌데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이제 8배 정도 증가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사이에 필요한 일들이 이만큼 많아졌고 브라우저와 그 웹에서 필요한 일들도 같이 엄청 증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0.1 2005년에 나온 이제 이 파일의 소스 코드를 보면 파일이 딱 3개 있어요. ajax.js, pom.js, prototype.js 딱 이렇게 3개의 파일이 있고 아마 샘 스탬프슨이 이걸 만들면서 프로타입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 이 3가지가 이 부분일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하나씩 보면 ajax.js는 ajax라는 객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프로타입이 만든 객체죠. 아까 XML, HTTP 리퀘스트 그 객체 말고 ajax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객체를 정의한 거고 이 객체는 ajax 리퀘스트와 ajax 업데이터라는 2개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XML ajax 요청을 추상화해서 사용하기 쉽게 만든 클래스가 ajax 리퀘스트예요. 그리고 ajax 업데이트는 인자로 돔 객체까지 전달해주면 이제 서버에서 응답을 가져와서 그 응답을 가지고 동객체까지 바로 업데이트해주는 아까 제가 ajax 코드가 이제 좀 지저분하고 귀찮게 작성해야 된다고 한 분은 그냥 서버에서 요청 보내고 응답을 가져오는 딱 그 정도까지죠. 그 정도까지고 실제로는 그걸 가져온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돔에 다시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해준 게 ajax.update라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자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로직에만 이제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고 뭐 대부분의 뭐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가 다 그런 일을 하지만 이제 당시에는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 이런 식으로 한 접근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타입이 첫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였으니까요. 그리고 XML, HTTP 리퀘스트라는 기술 자체가 아직은 생소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쓰려면 이제 이해할 것들도 많았는데 이를 추상화해줘서 쉽게 처리해주는 이제 프로타입 JS가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편리하게 이제 많이들 사용하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00년대에는 ajax가 엄청나게 대중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나도 다 ajax를 갖다 쓰고 싶었고 그걸 직접 쓰기보다는 훨씬 편히 쓸 수 있게 해주는 이제 프로타입 JS의 인기도 이제 ajax와 함께 같이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JAX 리퀘스트와 AJAX 업데이터를 보면 그냥 뭐 서버 요청하는 부분 받고 뭐 메서드 세팅하고 파라미터 세팅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듯이 이제 이벤트 리스너로 이제 온로딩, 온 석세스, 온 페일러, 온 컴플리트 같은 이제 훅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이제 바로 처리 작성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부는 이제 몰라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파일인 이제 폼.js는 이제 폼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돔 요소에 폼이라는 요소가 있죠. 뭐 요즘 최근에 뭐 트위터에서도 폼을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이런 글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인풋이죠. 뭐 회원 가입하면 아이디, 유저네임, 패스워드 요 적는 이제 인풋 칸이 있고 서밋 버튼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체를 감싸는 게 이제 폼이라는 요소죠. 요거를 더 쉽게 다루고 잘 다룰 수 있게 하는 거 기능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아무래도 웹에서는 이제 폼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만들어서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JAX가 꽤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프로타입 JS도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서 프로타입이랑 큰 역할 중 하나가 이제 달러의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 이는 소스 코드 기준으로는 이제 아까 말한 3개 파일 중 하나인 프로타입 JS라는 파일 안에 있고 이 파일이 프로타입 JS의 이제 메인 파일이죠. 뭐 이름도 그렇고 여기서 달러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이 달러라는 함수는 뭐 내부의 처리가 좀 있긴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document.getElementById의 별칭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document.getElementById 대신 달러라고 쓰는 거죠. 그냥 어사인 했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내부 코드는 아주 그렇진 않지만 브라우저에는 이제 돔이 있잖아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돔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가 HTML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이 표준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음 네트스케이프 2부터 돔 레벨 0, 그러니까 레벨 0 돔을 이제 지원하기 시작하고 이후에 이제 모든 브라우저에서도 이제 레벨 0 돔을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용할 때 특정 돔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document.forms 하고 이제 배열 폼즈 하면 이제 폼 배열이 다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레벨 0 돔이죠. 예, 요 사용 방식을 쓰는 게 레벨 0 돔이고 이제는 아무도 안 써요. 쓰길 권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후에 1998년에 W3C에서 표준으로 레벨 1 돔, 그러니까 첫 번째 레벨이죠. 레벨 1 돔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보통 W3C 돔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아마 그냥 느낌으로는 이제 첫 표준화된 게 레벨 1 돔이고 이제 그 이전에 쓰던 방식을 이제 레벨 0 돔이라고 부르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고요. 2000년에 이제 레벨 2 돔이 이제 처음으로 제한돼서 이제 표준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뭐 뒤에서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표준이 업계를 못 따라가던 뭐 항상 그렇지만 못 따라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표준은 채택이 되었지만 이미 브라우저에서는 구현이 다 갈라져 있었어요. 돔에 대한.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요즘이야 이제 document.query selector나 document.query selector all 같은 것처럼 이제 CSS 셀렉터를 이용해서 돔을 이제 쉽게 찾아내죠. 물론 리액트 같은 걸 쓰면 이렇게 돔을 직접 쿼리해서 가져올 일이 거의 없기는 하죠. 권장하지도 않고. 하지만 이제 돔 레벨 2에서도 탐색용으로는 getElementById와 getElementByTagName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돔의 아이디 이제 저희가 뭐 div를 하면 그러니까 속성으로 뭐 클래스 네임 뭐 이런 것도 지정할 수 있지만 거기에 아이디, 네임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지정하는 아이디 요거는 요 한 페이지에서 유니크한 값이어야 되죠. 이 아이디로 엘리먼트를 가져오냐 그게 getElementById 아니면 태그 네임 div 뭐 input 뭐 이렇게 꺽쇠 열고 처음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태그 네임이죠. 태그 네임으로 엘리먼트를 가져오냐. 요 두 개 방법만 있다는 거죠. 물론 XML도 결국은 그러니까 HTML도 결국은 XML이기 때문에 XPath로 경로를 탐색해서 돔 요소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긴 했는데 사용하기가 꽤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그 getElementById와 getElementByTagName 밖에 없다는 거는 HTML 요소를 이제 찾을 때 가져올 때 아이디와 태그명으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조작해야 될 돔 이게 조작해야 된다는 표현이 지금 리액트나
AJAX만 이렇게 썼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AJAX로 예를 들어 공지사항이라고 칠게요. 새 공지사항이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가져왔어요. 그거를 지금에 있는 화면에 보여진 어떤 div 안에 공지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div를 가져와서 내용을 바꿔치기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HTML을 가져오는 게 아주 중요한데, 당시의 개발에서는. 그래서 이 HTML 요소를 조작을 하려면 해당 요소나 그 상위 부모 객체에 아이디를 부여를 하고, 아이디를 지정을 하고, document.getElementById로 가져와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공지사항이다. 그러면 내가 이 객체 이 부분을 AJAX로 교체를 할 거니까 이 div 전체에다가 id는 notice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AJAX로 공지사항 새 리스트를 가져오면 document get element by id notice 해서 가져온 다음에 내용을 업데이트 치고 업데이트 치는 거죠. 근데 이 길이가 길잖아요. 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를 달러라는 별칭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구현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아주 그냥 쉽게 하면 요즘은 이제 콘스트겠죠. 콘스트 달러는 document.getElementById가 이제 별칭을 만드는 방법일 텐데, 물론 실제로는 펑션으로 돼 있고 내부에 여러 가지 처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놀라운 발견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천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이제 jQuery 쪽 자료를 찾아봐도 달러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건 프로타입 JS가 맞는 것 같아요. 프로토타입 JS의 샘 스탬프슨이 이 방식을 처음 사용을 했고, 보통 뭐 기술의 발전을 생각해 보면 갑자기 혼자만 뭐 생각을 했다기보다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도큐먼트 get element by id를 매번 입력하기 귀찮아서 뭐 지금처럼 아이디가 좋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이를 별칭으로 쓰는 분위기는 이미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는데, 프로타입 JS가 거기에 이제 달러라는 기호를 쓰면서 이게 대표성을 가져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달러는 비슷한 용도로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볼 jQuery에서도 사용되고, 이후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서 돔에서 원하는 엘리먼트를 찾는 사실상 표준 기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크롬 개발자 도구에도 달러가 기본으로 지금은 포함되어 있고, 이후에는 다들 너무나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다 달러를 써서 달러를 충돌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이제 기능으로 추가될 정도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달러가 아주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기호가 됐어요. 그래서 때로 어쩔 때 보면 이제 다른 언어를 하시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쓰시는 분들이 달러에 대해서 좀 놀라는? 이 기호가 이게 뭔데 이걸 갖다 쓴 거야? 같은 느낌의 글들도 종종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document.getElementById에 23자를 입력하는 대신 달러 한 글자만 입력해서 돔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시대가 프로타입으로 인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루비 온 레이즈가 2000년대 후반에 특히 꽤 큰 인기를 끌었는데, 달러도 그렇고 루비 생태계에서는 항상 좀 신선한 접근을 만들어내는 개인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 언어 생태계에는 천재들이 많은가? 왜 이런 일이 자꾸 있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전에는 좀 불편하기는 했지만 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쓰던 것들을 루비 온 레이즈, 그러니까 뭐 꼭 레이즈라기보다는 이제 루비 쪽이겠죠. 루비 쪽에서 항상 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기존에는 안 하던 신선한 접근 방법을 보여주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접근 방법들이 이제 다른 언어 생태계에서도 똑같이 가져와서 저거 좋은데? 하고 가져와서 이제 인스파이어드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영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루비 온 레이즈 생태계가 좀 작아져서 그런지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지인들하고 이제 농담으로는 루비 온 레이즈는 생태계 자체는 그렇게 계속 커지지 못하는데 항상 다른 생태계에 좀 인스파이어드만 시킨다라는 농담도 좀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샘 스탬프슨이 달러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도 이런 좀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해보는 루비 생태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스 파일 기준으로 이제 프로타입 JS 파일에는 get element by class name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름대로 클래스 이름으로
요소를 찾는 방법이죠. 저희가 이제 CSS로 줄 때 클래스 도움에 클래스라고 해서 이제 클래스 네임을 주잖아요. 그걸로 이제 찾아오는 방식인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코드를 열어보면 get element by tag name에 이제 별을 줘서 이제 모든 태그를 다 가져온다는 거죠. 해당 페이지에 다 가져와서 그 안에 그 엘레먼트를 이제 탐색하면서 모든 자식 요소를 찾는 방식으로 이 get element by 클래스 네임이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타입 JS 파일 내에는 이제 객체 지향 라이브러리라고 자신을 설명한 것답게 이제 클래스 객체와 펑션 객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상속을 이제 직접 구현한 이런 객체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 생뚱맞게 특정 돔 요소를 이제 토글로 보여줬다 숨겼다, 아마 이것도 AJAX와 연관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쇼 히든으로 이제 보여줬다 감추었다 하는 거겠죠. 이제 아마 AJAX로 데이터를 가져오면 보여줬다가 감춰줬다 하는 일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토글이라는 객체도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프로타입 JS는 이제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 저장소에 지금은 GitHub에 있는 공식 저장소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2006년부터 준비하던 1.5.0 프리 버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 2월에 처음 나왔죠. 이제 2006년 버전부터 기록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 1.5.0은 2007년 1월에 정식으로 릴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타입 JS의 이제 정확한 그 배경 히스토리는 모르지만 첫 릴리즈 할 때 홈페이지를 보면 DARCS 나르크스라고 있나요? 이게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DARCS라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레일즈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서브 버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면서 DARCS에서 관리하던 히스토리가 없어진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프로타입 JS org라는 도메인을 사서 사이트도 운영하고, 이제 샘 스탬프슨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코어 팀이 생겨서 이제 코어 팀 체제로 관리를 하게 되고, 이후에 샘 스탬프슨이 물러나고 이제 코어 팀을 이끄는 토비 랑겔 또 이 2006년 7년 때 이제 코어 팀에 참여해서 같이 프로타입 JS를 개발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프로타입을 계속 썼기 때문에 이 토비 랑겔이라는 사람도 이제 되게 이름을 많이 보고 이제 익숙한 사람이긴 합니다. 이제 티모 체제가 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 나왔던 이제 1.5.0의 문서를 보면 달러 외에도 이제 CSS 셀렉터, 아까는 CSS 클래스 네임으로만 찾는 것만 있었죠. 첫 버전에선 CSS 셀렉터 문법으로 찾을 수 있는 이제 달러 CSS 셀렉터라는 거는 이제 div가 이제 돔이면, 그러니까 태그 네임이면 div.notice .notice 밑에 div 이렇게 그 CSS의 스타일을 주려고 하는 그 셀렉터 문법이 있죠. 그것도 그 셀렉터도 사실은 돔을 매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요소로 찾는 게 아주 꽤 편하고 유용한 방법이죠.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개가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달러가 있고 CSS 셀렉터로 돔을 찾을 수 있는 달러가 두 개 있는 겁니다. 달러 메서드, 그리고 폼필드에만 접근하는 달러 F, 그리고 배열로 변환하는 결과를 배열로 반환해주는 달러 A 같은 객체들이 있고, 네이티브,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네이티브 객체죠. 오브젝트, 넘버, 스트링, 어레이를 이제 확장 메서드를 추가해서 이제 편하게 쓸 수 있게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네이티브로 이제 표준으로 제공을 하지만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제 어레이의 리버스, 그러니까 순서를 뒤집어주는 리버스나 이제 플래튼 같은 등의 메서드를 제공해서 네이티브 객체를 그냥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제 로데시 같은 유틸리티성 라이브러리가 이제 프로타입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었고, 프로토타입은 이제 이것도 아마 루비에서 넘어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이제 로데시를 할 때는 이제 로데시 이제 언더스코어 점 뭐 플래튼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플랫 이런 식으로 쓰는데, 프로타입 JS는 네이티브 객체를 그냥 확장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어레이에 점 플랫 해버리면 이제 플래튼이 동작을 하는 네이티브 객체를 직접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원래 여기에 있던 것 마냥, 제가 루비 온 레이즈 개발자는 아니지만 루비 온 레이즈가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확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편했어요. 정말 쓰기가 진짜 편했고, 당시에는 이런 걸 다 일일이 구현했기 때문에 너무 편했지만 나중에
아마 에피소드 3편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네이티브 객체의 확장이 나중에 프로토타입 JS가 확장되는데 결국 문제가 좀 다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객체를 이 프로토타입 1.5에는 이제 이벤트 객체를 통해서 이벤트.옵저브라는 메서드로 돔 객체의 이벤트를 등록하거나 해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이벤트 관련 기능도 이제 제공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2007년 말에 나온 1.6.0부터는 그러니까 2007년 말에 1.6.0이 나오고 2008년 후반부터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브라우저 지원 기준도 표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릴리즈 노트만 되고 있었는데 이제 브라우저 지원을 표시하기 시작했다는 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혼란한 브라우저 생태계의 이제 파편화와 발전 과정에서 이 프로타입 JS가 브라우저 어디까지 지원해? 무슨 버전? 무슨 브라우저까지 지원해야지가 업계에서도 꽤 중요해졌다는 의미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0.2를 기준으로 보면 모질라 파이어폭스 1.5 이상, IE 6.0 이상, 사파리 2.0 이상, 오페라 9.25 이상이 사용 가능하다. 뭐 다시 말하면 이 버전 이상에선 테스트가 됐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렇게 표시한 이유가 이제 당시에 브라우저의 상황과 연계되어 있는 거죠. 요즘도 이렇게는 하죠. 이렇게는 브라우저를 이제 표시해주는 라이브러리 있는데, 브라우저는 브라우저만 따로 주제를 잡아도 몇 편에 걸쳐서 얘기할 만큼 꽤 복잡한 얘기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필요한 내용 위주로 이제 간단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2000년대에는 이제 IE가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파이어폭스가 빠르게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이야 웹 표준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당시에는 표준과 브라우저 구현이 완전히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이제 쿼스모드.org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피터 폴 코크라고 이제 보통 PPK라고 부르는 이제 웹 개발자가 만든 사이트고 2000년대 웹 개발을 하셨으면 이 쿼스모드라는 사이트도 많이 들락달락 가렸을 가능성이 높은 아주 유명한 사이트였어요. 이 사이트에 가보면 호환성을 웹브라우저의 호환성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표가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i6와 i7 파이어폭스 간의 이제 구현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i6는 수많은 웹 개발자가 정말 싫어하는 브라우저이긴 한데 당시에는 웹이 성장하면서 표준도 같이 만들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2001년에 나왔던 i6는 자체적으로 구현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7년 i7이 나왔지만 여기서도 표준 구현을 많이 따라가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였던 파이어폭스는 웹 표준을 많이 따르고 왜냐면 모질라의 특성도 있고요. 웹 표준을 많이 따르는 편이었지만 웹사이트를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i6, 7, 파이어폭스를 다 구현해야 됐고 이 차이 나는 API를 내가 다 핸들링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사용자한테는 어느 브라우저를 쓰던 이제 똑같은 구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피곤하겠죠. 그래서 IE가 꽤 오래된 브라우저였지만 윈도우 XP 정말 오래된 OS죠. 그러니까 오래됐기도 했고 오랫동안 사용된 OS 이 XP의 기본 브라우저였기 때문에 i7이 나온 뒤에도 i6는 계속 사용이 돼야 됐고 i6를 계속 지원해야 됐었어요. 웹사이트에서는. 이제 계속 새로운 브라우저가 나오고 계속 발전을 하지만 결국 i6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 그러니까 여러 브라우저를 다 지원해야 된다는 이 이슈는 웹 개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돔 이벤트를 연결할 때도 IE는 어태치 이벤트를 쓰고 다른 브라우저는 add event listener라는 메서드를 써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현을 할 때 조건문으로 어느 걸 지원하는지 파악한 다음에 해당 거를 써야 됐고 CSS 등의 구현도 완전히 달라서 당시에는 이제 acid2라는 테스트가 있어서 이제 스마일 마크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이걸 이제 CSS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 이 acid 테스트 2로 각 브라우저의 HTML과 CSS의 웹 표준 지원 상태를 알 수 있게 만드는 테스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웹표준을 잘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는 이 스마일 마크가 제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스마일 마크로 보이고, 잘 지원 안 되면 이 스마일 마크가 막 이렇게 막 깨져서 보여요. 막 이렇게 이제 입 쪽이 옆으로 튀어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오는 그런 테스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웹이 엄청 성장하던 시기이고, 브라우저도 발전하고, 표준도 같이 제정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웹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하는 거는 정말 너무 피곤한 일이었고, 이는 이후에도 정말 수년간, 뭐 십수년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게 됩니다. 지금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덜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이 브라우저의 구현 차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당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의 큰 요구사항 중 하나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길게 프로타입 JS 얘기를 했는데, 프로토타입 JS를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스크립타큘러스입니다. 발음이 어려워요. script.acullo acullo.us, 그러니까 도메인은 US 도메인이죠. 스크립타큘러스라고 보통 있죠. 이 스크립타큘러스는 앞에서 설명한 왜 입준형에 맞는 리치한 UI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는 라이브러리, UI 라이브러리고, 이걸 프로타입 위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프로타입과 얘를 같이 쓰는 거죠, 무조건.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프로타입 JS가 처음 나왔던 1.0.1의 기여자 목록에 있던 토마스 퍽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프로타입이 2005년 2월에 나왔고, 스크립타큘러스가 2005년 6월에 나왔으니까 6월에 1.0이 나왔어요, 스크립타큘러스는. 그러니까 뭐 토마스 퍽스도 아까 얘기한 대로 루비 온 레일즈 멤버에서 토마스 퍽스가 루비 온 레일즈 코어에도 기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 커뮤니티에서 레일즈, 프로타입 JS, 스크립타큘러스가 같이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좀 촌스럽기도 하면서 좀 반가운 그 녹색 톤의 스크립트 타큘러스의 이제 스크립트 타큘러스를 소개하고 있고요. 이게 발음이 좀 어렵죠. script.acullo.us. 스크립타큘러스는 이제 도메인도 script.acullo.us 이렇게 쓰고 있어요. US. 요거는 이제 웹 2.0 당시에 조금 유행하던 도메인 방식이에요. 약간 도메인을 이렇게 만들면 좀 힙한 느낌? 최근에는 이제 뭐 IO 도메인 쓰면 힙한 느낌 같은 거랑 좀 비슷하려나요? 그 웹 2.0의 대표적인 소셜 북마크 서비스인 이 딜리셔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딜리셔스도 del.icio.us 요 도메인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TLD로는 이제 US 도메인이고, icio.us라는 도메인을 사서 del이라는 서브 도메인을 사서 쓴 거죠. 아니, 세팅해서 쓴 거죠. 그래서 딜리셔스가 이렇게 되는 거고, 당시에는 요게 좀 힙한 느낌이고 이제 멋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쓰기가 어렵고 외우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후에는 다시 또 뭐 닷컴, 딜리셔스닷컴 이런 식으로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네, 스크립타큘러스도 이런 식의 script.acullo.us라는 도메인을 쓰고 있었고요. 스크립타큘러스 1.0 기준으로 보면 여기도 이제 세 개의 파일이 있어요. control.js, 드래그 앤 드롭.js, 이펙트.js 이 세 개의 파일이 있고, control.js에는 이제 인풋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스크립타큘러스는 이제 리치 UI를 위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인풋에 문자를 입력하면 후보 문자열을 보여주는 이제 오토 컴플리트 기능이 구현되어 있고, 드래그 앤 드롭은 말 그대로 이제 도움을 이제 드래그인해서 드롭하는 기능이 있고, 이펙트.js는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가 되어 있어서 이제 뭐 요소가 이제 위나 아래로 이제 슬라이드로 등장하거나, 이제 페이드 인 아웃으로 점점 흐려지면서 사라진다거나, 사라졌다가 이제 등장한다거나, 이제 요런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 오히려 좀 너무 과하게 쓰면 좀 촌스럽긴 하지만, 이제 웹에서 이제 당연하게 수많은 컴포넌트 이런 기능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제 웹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했기 때문에 하고, 막 드래그 앤 드롭을 내가 만든 사이트에 있다니 막 이런 거 자체도 했던 시대인데, 스크립트 타큘러스를 쓰면 다른 웹사이트 비해서 아주 이런 고급스러운 기능과 UI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프로타입과 같이 인기를 엄청 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바스크립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유명한 사이트로 아작시안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회사가 운영하는 이제 전문 블로그 매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에이젝스는 에이젝스라고 있는데 아작시안은 아작시안이라고 있나요? 에이젝시안이라고 안 있고 어쨌든 입에 붙어가지고 이제 아작시안이라고 있는데, 2006년 아작시안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발자들 대상으로 했겠죠. 가장 인기 있는 에이젝스 프레임워크, 이 부분도 좀 흥미로워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안 하고 설문조사가 이제 에이젝스 프레임워크라고 할 정도로 당시에는 이제 에이젝스가 중심이었다는 의미겠죠. 에이젝스 프레임워크로 프로타입이 43%고 스크립타큘러스가 33%예요. 예, 그래서 둘이 1, 2위를 차지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프로타입과 스크립타큘러스의 생태계가 인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그 2006년에 이때 한 설문 기준으로 이제 다른 것들을 보면 도조가 이제 19%, DWR이 12%, 무 FX가 11%, jQuery가 7%, 야후 UI가 5%로 차지하고 있어요. 요 다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은 뒤 에피소드들에서 차차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 2.0 시대가 되면서 웹에서도 이제 고급스러운 UI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되고, 그에 따라 자바스크립트의 중요성도 커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을 해결해준 프로토타입과 스크립트 타큘러스는 그 시대에 맞춰서 큰 인기를 얻게 되고, 뭐 드래그 앤 드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래그 앤 드롭이나 이제 화려한 애니메이션 같은 걸 이 두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를 쓰면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여태 이제 프로타입 얘기를 한참 했는데, 동적인 웹페이지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다 보면 이제 2000년대에 이제 리아라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프로타입과 연관된 건 아닌데 당시의 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리아, 그러니까 RIA는 이제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의 약자를 따서 리아라고 불렀어요. 당시에. 리아는 이제 당시에 웹이 발전하면서 이제 아주 다이나믹한 웹에 대한 요구는 있었지만 웹 표준과 브라우저 환경은 이제 업계가 원하는 그 수준의 퀄리티의 다이나믹한 웹을 제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어떤 기술들을 이제 묶은 게 이제 리아고요. 지금은 어도비에 인수된 후 사라졌지만 1920년에 만들어진 매크로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는 2005년 어도비, 그러니까 이제 포토샵으로 제일 유명하고 최근에는 이제 피그마를 인수했죠. 그 피그마를 인수한 어도비가 34억 달러에 이제 2005년 매크로미디어를 인수했는데, 요 매크로미디어는 웹개발 소프트웨어 회사였어요. 원래 이 회사 자체는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제작 도구를 만들던 회사였다고 해요. 예, 이런 회사였는데 웹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드림위버라는 웹 제작 도구를 만들게 됩니다. 요즘 시대로 보면 이제 노코드 플랫폼 같은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화면을 그리면 웹페이지 HTML이 떨어지는 그런 식의 도구였고요. 당시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이제 드림위버를 이제 정말 많이 사용을 했고, 드림위버가 만들어주는 이제 물론 코딩은 해야 되지만 그 만들어진 코드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딩은 해야 되지만 아주 간단한 거든 이제 드림위버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주는 딱 스크립트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이트 소스를 보면 아 이거 드림위버로 만들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사용됐고, 국내에는 이제 비슷한 도구로 나모 웹 에디터가 있었습니다. 이 매크로미디어라는 회사는 1996년, 이거 매크로미디어를 조금 더 설명할게요. 1996년에 퓨처 스플래시 애니메이터를 만드는 이제 퓨처웨이브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돼요. 이 회사는 애니메이션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보다 보니까 이게 웹에 적합한데?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매크로미디어가 이 스플래시라는 도구를 매크로미디어 플래시라는 도구로 변경해서 배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플래시는 나중에 이제 어도비에 인수됐으니까 어도비 플래시가 됐죠. 나중에 다시 매크로미디어 플래시에서 어도비 플래시가 됐는데, 당시에 웹에서는 하기가 어려웠던 애니메이션, 아주 리치한 UI를 가진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아주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브라우저에는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구현도 없었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브라우저 성능 혹은
브라우저 성능과 PC 성능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너무 느리거나 얘들은 애니메이션이거나 화려한 동작 같은 거는 이제 끊겨 보이면 그렇게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성능을 뒷받침하지 못했고 또 브라우저 보안 정책상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브라우저는 이제 공격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보안 정책이 어느 정도 강력히 있어서. 하지만 이제 플래시는 브라우저가 아니라 PC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걸 브라우저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고 못하는 거는 그냥 다음 플래시 버전에서 만들면 됐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 아주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거나 뭐 영상을 보여주다거나 뭐 게임할 때 뭐 캐릭터가 뭐 날라와가지고 뭐 폭탄이 터트린다거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걸 할 수 있었고 이제 메뉴에 커서를 딱 올리는 순간 전체 화면이 커서를 중심으로 뭐 색이 달라지면서 화면을 커버하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시각 효과로 새로운 콘텐츠가 등장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당시에는 자바스크립트는 하기가 힘들었죠. 어려웠어요. 진짜 안 되기도 불가능하기도 했고 가능하기도 해도 너무 느려서 할 수 없고 예를 들어 뭐 파일 업로드를 할 때 다중 파일 그러니까 하나씩 업로드 하지 않고 10개 파일을 쭉 해서 한다거나 이런 기능을 당시에는 모두 플래시로 구현했어요. 이거는 이제 외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래시로 구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웹 표준과 브라우저 구현이 따라가자 하던 업계 요구사항을 플래시가 받기 시작을 했고 플래시에서 이제 액션 스크립트가 등장하면서 더 강력해지고 그래서 플래시 업계에서는 저는 뭐 플래시를 하진 않았지만 애니메이션을 주로 다루는 이제 애니메이터와 웹에 연결해서 다양한 구현을 지원하는 스크립터로 나눌 정도가 됐어요. 예를 들어 플래시로 뭐 룰렛을 구현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죠. 참고로 2005년에 만들어진 유튜브는 플래시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비디오를 구현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비디오를 관련한 웹 표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비디오를 뭐 보여주려면 플래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한 접근 방법을 묶어서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리아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엄청 핫한 키워드였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인기를 끄는 거와 별개로 한쪽 영역에서 이제 리아라는 영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도비는 이제 플래시 플랫폼의 성공을 기반으로 이제 플렉스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웹 플랫폼을 전체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전체를 플렉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었고 당시에 플렉스 개발자들 막 연봉이 엄청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에어라는 거를 만들어서 플래시를 가지고 이제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뭐 최근 10년을 보면 이제 노드.js까지 가고 일렉트론으로 데스크탑 앱 만들고 이렇게 영역을 넓히는 거와 비슷한 움직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리아는 이제 용어가 따로 있는 것만큼 플래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플래시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실버라이트라는 저도 이 세션 컨퍼런스 여러 번 갔었습니다. 실버라이트라는 거를 이제 대항마로 내놓고 이제 플래시랑 비슷하게 윈도우 시스템에 실버라이트를 설치해서 이제 리아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발표했고 이제 오픈 라즐로라고 리아가 뜨니까 이제 오픈소스 리아 플랫폼도 있었습니다. 리아 관련 주제로 컨퍼런스도 열리고 막 할 정도로 국내에서 꽤 핫했고 아까 말씀대로 플렉스 개발자들은 막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막 엄청난 연봉을 받아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때는 막 신입이라서 예산 신청하고 그랬는데 연봉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플렉스를 해야 되는 건가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물론 안타깝게도 그 시기가 오래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아는 어떤 면에서는 웹 표준 기술 중심의 접근 방법과 경쟁하는 구도라고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요구사항이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결과물의 퀄리티에는 리아가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거의 없어졌고 이제는 정말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한때는 이제 펜션 웹사이트 가면 모든 펜션 웹사이트는 다 플래시로 구현되어 있던 시대가 있고 플래시가 없어진 다음에는 그 펜션 웹사이트의 정보를 볼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상이 이제 리아의 세상이 될 것 같았죠. 이제 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보다는 리아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세상을 리아가 다 먹을 것 같은. 리아를 누가 먹냐? 마이크로소프트가 먹냐? 어도비가 먹냐? 이런 세상이 될 것 같았는데 2010년에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죠. 예, 그 스티브 잡스가 Thoughts on Flash라는 이제 공개 서한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어도비 플래시를 엄청 비판을 합니다. 예, 스티브 잡스는 이제 2007년에 아이폰을 발표했죠. 2007년에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고 요 공개 서한은 2010년인데, 그리고 세상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됐는데 아이폰, 아이팟 터치, 아이패드에서 모두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웹에서 플래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커졌는데, 새로 열린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웹사이트는 접근이 되는데 플래시로 만든 웹사이트는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꽤 컸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이트들이 플래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꽤 컸는데,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게 플래시는 브라우저 기술이 아니라 OS에서 시된 플래시를 브라우저가 이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플래시를 아이폰에서 사용하려면 아이폰에도 플래시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이폰이 이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플래시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어도비와 애플 사이에 많은 긴장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2010년 아이폰이 나온 지 3년 된 시점이네요. 왜 지원하지 않는지를 스티브 잡스가 쓴 게 저 소처 온 플래시라는 글입니다. 플래시는 에너지 소비도 너무 크고 성능도 저하시키고 보안에도 좋지 않다고 엄청 비난을 하고, 어도비도 이에 반박을 막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iOS를 애플이 가지고 있고 거기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결국 애플이 이겼어요. 애플이 이겨서 뭐 어떤 면에서는 애플 스토어의 독점적인 지위로 플래시를 막았다는 의견도 있고, 뭐 당시에 게임도 플래시로 된 게임 엄청 많았는데 스티브 잡스가 뭘 의도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결국 플래시를 막음으로써 플래시는 이제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고 모바일 웹의 주도권도 웹 기술 기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어디까지 내다봤는지는 모르지만 웹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훨씬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에피소드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다루고 있죠. 네, 그래서 애플과 어도비의 이권 다툼이 어땠든 간에 이로 인해서 이제 플래시는 완전히 하향세를 걷어서 없어지게 되고, 모바일 웹의 중요성은 이제 브라우저의 발전과 웹표준의 발전, 물론 리아가 있었어도 예전에 발전은 계속 했겠지만 웹표준 쪽으로 훨씬 더 힘이 기울어지게 되고 웹표준 중심으로 많은 게 이루어져서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플래시는 2017년 디프리케이트 되고 2020년에 완전히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플래시가 없죠. 네, 쓰는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잠깐 리아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2000년대에 크게 발전하는 웹 환경과 브라우저 환경에 맞춰서 나왔던 이제 프로토타입 JS와 스크립타큘러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 이 프로토타입 JS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의 시대를 좀 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 5월 얼마 안 됐죠. 2달, 3달? 예, CI 도구 이제 젠킨스에서 프로토타입 JS를 제거한다는 공지를 보고 와, 프로토타입을 아직도 쓰고 있어?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JS의 인기가 아주 오래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짧은 기간 내에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저도 여전히 좀 이름만 들어도 애착이 가는 프레임워크 중 하나라서 이렇게 첫 에피소드로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나왔지만 실제로 자바스크립트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에 이제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던 jQuery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